오늘 이제 주제는 교과서 내 반성경적 내용 모아보기라는 내용으로 함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명철한 자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the discern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discerning, discern하는 사람을 명철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discern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구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더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말씀을 합쳐서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별하는 자가 지략을 얻고 지략을 갖고 싸울 때 승리를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능동적으로 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보게 된다면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명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략을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분별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략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지략을 가지고 싸울 때 승리가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이제 제가 몇 번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부족한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항상 후반부 가시면 이제 천국 입성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바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직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또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 기관 소개하고 반성경적인 주제가 교과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저희 발췌해온 4가지 영역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과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미래세대 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사랑 학부모 전국연합이라는 학부모 단체고요. 그 안에 저희 미래세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비전을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교육의 싱크탱크의 역할, 두 번째는 연대 형성과 교육, 그다음 마지막은 통일한국과 다음 세대의 교두보, 통일한국 다음 세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나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부모님이 섬세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도 반드시 섬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1시나 3시쯤 이제 변동이 가끔 있을 때도 있는데요. 교육 정상화 기도회, 교정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 문제점에서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그런 사안들을 얘기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에 가지고 있는 5가지 문제점을 놓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작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이제 교과서 내용의 이제 문제점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세대 연구소에서는 특별히 이제 외부에 불러주시는 교회나 국회나 아니면 학부모 모임이나 학부모 기도 모임 등등 어떤 곳이든 불러주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안내해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4년도부터 저희가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2015 개정 교과서 139권, 2022 개정은 약 450권 정도 분석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국회 세미나나 외부 선교센터나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해 적용되는 2022 개정 교과서를 추가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교과서 분석 정리집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무엇이냐 이제 알려드리면 먼저 2015년 이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고요. 11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그 이후에서부터는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아예 통틀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7번 정도 7차 교육과정 이래 이제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 이번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한 번에 바뀌고 나서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초중고에서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전학년, 그다음 중학교는 1, 2학년, 고등학교는 1, 2학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전체가 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이제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국정, 검정, 인정, 그 다음에 자유발행 적용 인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정,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받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그리고 3학년에서 6학년 국어와 도덕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과목은 다 검정 혹은 인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보는 교과서가 다 다른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는 먼저 어딜 가든 항상 이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교과서 속 분별력으로 승리하기. 그래서 교과서 속에서 분별력으로 승리를 하려면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가짜 화폐를 보고 이거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면 또 다른 가짜가 오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진짜가 와도 모르잖아요. 내가 먼저 진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을 때 말씀만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봤을 때 사회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하면서 독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에서 많이들 어렵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먼저 질문하는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동적인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되고 계속 읽기 자료를 읽으실 때 교과서를 읽으실 때 계속 생각하면서 읽고 질문하면서 독해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가?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 과학과 안에서 이런 원리가 왜 일어나는지 그 학습적인 안의 측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시선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 거지? 이걸 왜 교육 받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수학 공부할 때 이런 매직박스 보셨듯이 36을 넣든 24를 넣든 나는 플러스 4를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내가 무슨 교과서든 도서든 보도자료 심지어 학교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더라도 나는 이 분별력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장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5가지 문제를 큰 틀로 항상 문제 그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있고 이 중에서 오늘 볼 내용은 특별히 반성경적인 내용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경적인 내용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같은 국회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내용만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4가지로 추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기독교 폄훼, 그다음에 성윤리가 파괴, 그다음에 인권 중심 교육 이렇게 4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진화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이제 2022 말고 2015 때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었냐면요. 이제 과학과 고등학교에서 그냥 물질의 생성을 배우는 그 파트에서 들어가기 부분에서 물질의 생성이 어떻게 생성됐는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서술은 나 땡땡땡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니까요.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라면서 그 옆에 나오는 서술이 첫 번째,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는 약 20만 년 전에 처음 지구에 등장하였다. 호모사피엔스는 오늘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20만 년 전에 나는 하면서 적기란이 있습니다. 난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였겠다.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더 뒤로 돌아갑니다.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겼다. 그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때
물질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더 들어가서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주의 최초의 별이 생겨났을 때, 그때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물질이 그때도 있었을까? 그럼 나는 그 우주에서 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매우 유물론적. 그러니까 나의 이 세포 덩어리, 나라는 인물 자체는 물질 덩어리고 세포 덩어리다. 빅뱅이라는 그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내가 시작됐다라는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런 들어가기 파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2022에서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빠졌고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또 얘기 드리면 이제 생명에 대한 그 기원의 가설에서 심지어 이제 외계 유입설까지 가설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요. 외계가 유입돼서 이제 생명의 기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도 포함되는 와중에 지적 설계론, 즉 창조주라는 완벽한 지적인 설계자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이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22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은 많이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이런 진화론적인 내용이 전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교 분석하는 것보단 실제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 초기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이 될 때, 그래서 다행히 이 서사가 이 과학 발견의 서사로 일단은 서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런데 왜? 그 까닭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추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빅뱅 우주론이 주장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라고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 모든 내용은 빅뱅 우주론에 따른 가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에 따르면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고 그 다음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년까지는 빛과 입자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라고 가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모형을 진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근거했을 땐 처음 빅뱅이 딱 일어나고 나서 약 3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약 38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쭉 시간이 지나 약 38만 년이 지나서 현재 우주가 됐다라는 가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원시 지구는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후 지표면이 식어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됐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어디에도 생명체가 왜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이 빅뱅 우주론의 진화론에 근거하면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바다에서 생명체가 뿅 나타난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서사로 쭉쭉쭉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질 시대인데요. 지질 시대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가 이 화석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지질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지질 시대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명명한 겁니다. 자, 여기 계신 현대 모든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원시 초기 지구가 또 우주가 형성됐을 때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이 고대 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서 만들어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축 누중의 법칙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토양일수록 더 오래됐다라는 것을 가설로 그것이 대표적인 원리를 토대로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지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는 화석이 가장 오래된 화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질시대를 만들고 그리고 표준화석을 만들고 그러면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쭉쭉쭉 중생대까지 쭉쭉쭉 이렇게 시대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시대를 만들었을 때 이제는 그 뒤에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이거는 그 시대 때 있는 화석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시대의 화석이야 라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순환 논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만든 거는 인간이잖아요.
이 시대가 창조 딱 됐을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있고 뭐 고조선이 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 대전제로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간단한 실험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일 과정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운행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지층, 이것처럼 과거에도 그렇게 쌓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진화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높은 높이의 그 지층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이제 격변설의 경우에는 5시간만 해도 7.5m의 높이의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가장 1980년도에 이 화산 폭발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질 시대 구분의 그 기저에 있는 동일 과정설과 그 근거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른 입장도 있고 심지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큰 홍수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대홍수 사건이죠. 전 온 인류가 대홍수로 다 모두 바닷속에 잠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거와 같은 정말 큰 대격변이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났을지 여러분들도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준 화석이 새로운 지층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화석의 연대는 그것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에 따라서 추정되는 최악의 순환 논리입니다.
그다음 지구의 연대는 이 암석에 대한 지질학적 연대에 기초하고 암석의 연대는 지질 주상도의 지층 퇴적률에 기초합니다. 이 지층 퇴적률은 찰스 라이렐이 동일 과정설에 의해 임의로 가정한 연대에서 나온 것이 지질학적 연대에 기초한다. 이것이 지구의 연대다. 결국 이 모든 사람의 임의 과정에서 지질학적 연대, 지구의 연대가 나오는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큰 문제가 됐던 본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로라는 본문이 들어가서 이 내용이 엄청나게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지구 탄생은 46억 년 전, 3억 년 전에 바퀴벌레, 그 다음 까치, 돼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이 바퀴벌레, 까치,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술도 보면 인간은 지구의 막내고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닷속에 처음 생겨난 생명은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은 그처럼 수많은 생명이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는 거다 라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 본문은 이제 글 속에서 단어의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면서 글을 읽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면서 가치관까지 물어보고 있죠. 다행히 2022 과정에서는 이 본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삭제되고 무엇이 들어갔냐?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저마다 다른 동물의 생김새라면서 이 부분도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중요한 내용 찾기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 하면서 사는 곳이나 사는 방식에 따라서 긴 세월에 걸쳐 차츰차츰 생김새도 바뀌었다. 그러면서 동물은 먹이를 얻고 위험을 피하려면 빨리 달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톱이 단단해져서 발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먹이에 따라서도 생김새가 달라진다. 그래서 마치 점점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 개체가 진화하는 것을 이제 들어간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세월에 걸쳐 생김새가 바뀌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했다. 발끝을 쓰다 보니 발굽이 되었다. 사는 곳에 맞게 모습을 바꾸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실제 갈착 가능한 적은 범위를 넘어서 이제 종이 변화하는 그 진화까지 확장 해석한 본문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생물의 기본 종류가 처음부터 설계됐고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변화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종 안에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다양성일 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가 구분되지 않고 변이와 진화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 국어 말고 역사,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서도 2015 개정, 2022 개정 똑같이 마치 이 인류의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고 이미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 중에는 그 누구도 호모사피엔스를 본 사람이 없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료 중에 뼈 조각을 보고 이 인류를 추측하는 것이에요. 뼈 조각마저도 심지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개골부터 발톱에 있는 그 뼈까지 완벽하게 있는 뼈가 아닙니다. 일부 뼈를 보고 이 취합해서 이 모양이 인간의 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뼈가 우리 가장 인류의 최초의 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사에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까지 화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5에서 이제 2022가 되면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출판사가 이제 헤네메듀인데요. 헤네메듀에서는 이제 인류만, 다른 출판사에서는 인류만 얘기를 해요. 인류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구의 탄생까지도 역사 세계사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교과서에서도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가설을 설명했는데 이 세계사에서는 지금 그런 내용 없이 바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 생명체가 등장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갑자기 생명체가 뿅 나타났다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022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세계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마치 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화해서 생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육부 고시 성취 비준에 보면 이런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볼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 성취 기준에서 이러한 자료가 현생 인류의 삶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현생 인류가 남긴 흔적을 분석하고 삶의 모습을 상상하되 과거 사람들의 삶을 현대 인류의 관점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했을 때 이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상상에 근거한 이미지들은 지나친 비약과 왜곡과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진화론과 반대되어서 이 천지 창조가 정말 마치 이 리모컨이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 이 부품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완벽한 지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 리모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치 이 리모컨을 보고 이게 갑자기 우연한 상황의 과정에서 각각의 부품들이 모여서 이 리모컨이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인간도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지적인, 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지적 설계론자이고요. 진화론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So you think the whole theory of evolution is false or just certain parts of it? Well, again, evolution is a slippery word. I would say minor changes within species happen. But Darwin didn't write a book called How Existing Species Change Over Time. He wrote a book called The Origin of Species. He purported to show how this same process leads to new species, in fact, every species. And the evidence for that grand claim is, in my opinion, almost totally lacking. How does Darwin or Darwinism say life began? Well, he didn't know, and in fact, nobody knows. So Darwinism, strictly defined, starts after the origin of life and deals only with living things. Well, how can there be a theory about life without a theory about how life began? Well, a grand overarching evolutionary story, of course, does include the origin of life, but Darwin's theory doesn't begin until you have the first cell. Well, does someone have a theory about how life began? Prominent Darwinist Michael Roos attempted to explain one of them to me. He wasn't kidding. How did we get from an inorganic world to the world of the cell? Well, one popular theory is that it might have started off on the backs of crystals. My crystal ball. Molecules piggybacked on the back of crystals forming, and that this led to more and more complex. But of course, the nice thing about crystals is every now and then you get mistakes, mutations, and that this opens the way for natural selection. But at one point there was not a living thing, Yeah. and then there was a living thing. How did that happen? Well, this is I've just told you. And I don't see any reason why you shouldn't go from very simple to more and more complex to more and more I complex. don't either, but I don't know how you get from mud to a living cell. That's my question. Yes, well, I've told you. I think it's on the Try back one of more crystal. time. On the backs of crystals. Over the backs of crystals is at least one hypothesis, yes. So that's your theory, and you think that is more likely and less far-fetched than intelligent design? I think it is. I wouldn't put Ben Stein's money on Dr. Roos's joyriding crystals, but it did make me wonder, what were the chances of life arising on its own? It's been speculated that probably there would have to be a minimum of about 250 proteins to provide minimal life function. If that's really true, then I think it's almost inconceivable that life could have happened in some simple step-by-step way.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생명체가 생명이 없던 그 과정에서 생명이 태어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생명체가 뿅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용어는 변이, 그다음에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세포가 돌연변이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또 박테리아가 되고, 박테리아라는 그 세포가 되고, 거기서 또 돌연변이가 나오고, 또 돌연변이가 나오고, 쭉쭉쭉. 그 과정에서 인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학에서 발견된 이런 내용들이 토대로 돼 있고, 생명체가 등장했다. 그 다음 진화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PPT를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완전히. 참고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인본주의라는 단체 자체가 good without a God, 신이 없는 선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였다 말했던 그 선함이 신이 없이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 계속적인 과정, 그 동일 과정서를 통해서 출현했다고 믿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믿습니다. 이건 하나의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과서를 집필하고 작성하는 수많은 자들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인본주의자인지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이 많아요. 신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니 인본주의자보다 더 인본주의 같은 사람들도 많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놓고서도 교과서 집필할 때 마치 인본주의자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본주의인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을 일단 첫째,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인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적인 개념들 많이 배워요. 초등학교만 돼도 우리 인간의 몸에 소화계와 그 다음에 뭐 호흡계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배웁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생명체입니까? 그런데 그걸 배우고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가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심장이 뛰고 있잖아. 너가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는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 친구들에게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아이들이 배우고 오면 계속 물어보세요. 이제 과학계에서 질문을 7번, 6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그리고 시세를 분별하는 다음 세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다음 세대, 무엇보다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모르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진화론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기독교 폄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세계사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크리스트교라는 것은 이 단어가 크리스천이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크리스천이티고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기독교가 종교 이름으로서 맞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 크리스트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트교에서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찢어졌죠. 그 다음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신앙, 현재의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교회사가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교회사가 이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교과서의 세계사로 이렇게 찢어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트교가 나와 있고 기독교란 용어는 단 한 곳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크리스트교를 보면서 이게 교회야 성당이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학술적으로는 기독교가 크리스토교가 맞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대중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청주교 또 성당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개신교를 이제 기독교다 교회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인데 나 기독교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개신교에 대한 이름,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는 교회사를 적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세계사 안에서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찢어졌는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서 또 시간 관계상 22년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2년도 같은 경우에 크리스트교를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크리스트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교를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미레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크리스트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각각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여기 보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초월한 사랑과 평등 설교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예수가 처형됐고 예수가 죽은 뒤 베드로,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은 각지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다. 이것이 크리스트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단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생활 양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불교 창시했다.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신분차별 부정하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 쭉쭉쭉 하면서 윤회라는 개념 나오죠. 해탈이라는 개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불교의 탄생을 만화로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힌두교가 발전된 배경을 하나의 이 파트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설명한 다음에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모든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를 쫙 나열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크리스트교의 서술이 상대적으로 더 빈약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생활 양식이나 그 다음에 교리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크리스트교에서 교회에 대한 서술에서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윤회나 해탈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크리스트교를 서술함에 있어 부활과 재림을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간의 서술의 균형성을 잃은 명백한 편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네메듀 출판사인데요. 헤네메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편을 할애해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만화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교리인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의 선교사들의 활약이 완전히 이제 2022 들어가면서 없어졌어요. 심지어 이제 2015 개정 교과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한 켠에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켠에 이제 역사 속 여성이라고 해서 검정 이전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개항한 이후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여러 교육기관에 세워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중 미국의 선교사들 스크랜턴 뷰인이 여학생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고 이것이 근대적인 한국의 여성 교육의 시작이었다라고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런데 2022 되면서 이것마저도 없어지고 근대화 과정에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본인의 청춘을 다 바쳐서 이곳에서 헌신한 봉사자들, 선교사들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존재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죽음관 같은 경우에도 동양의 죽음관, 서양의 죽음관 얘기하는데요. 동양에서의 죽음과 서양에서의 죽음관 중에 서양에서는 당연히 대표적인 죽음관 관점이 기독교 관점, 크리스트교 관점이거든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내세관이 이곳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외했을 때 아이들에게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있느냐 이런 안락사에 대한 내용도 아이들은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자궁에 대한 내용도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인공자궁이 맞다, 안락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당연히 않아요. 이 주제가 쟁점이다, 윤리적인 쟁점이다라고 배우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여러분들도 교회도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다. 이런 주제가 도래된 사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마땅하게 아이들을 위해 더 준비하고 교육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부의 자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이제 읽기 자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의 본문 보시면 과학자는 이 인공 자궁에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 이브의 이름을 따서 이브의 자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8혁명인데요. 이제 그 세계사 파트에서 68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운동이 68운동을 통해서 전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프랑스 68 운동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민권 운동, 인권을 신장하는 그 운동에서 68 운동이 큰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라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아이들에게 세계사 뒷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실제 68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68 운동은 1968년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권위주의 사회 저항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한 이바지하고 이점이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68 운동을 통해서 민권 운동이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68 운동으로 인하여서 나왔던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일단 68 혁명은 이제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이런 구호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 성해방, 여성 인권, 생태 환경 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좌파와 다른 신좌파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1960년, 70년대에 이 형태로서 이제 급진적 사회적 운동, 사상적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금지를 금지하라. 그다음에 행동하라. 삶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성 운동. 이전에 그냥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급진적 페미니즘을 이끈 그 여성 운동이 이 68 혁명에서 시작됐고요. 성소수자 인권 운동, 성해방 운동이 이 68 혁명을 발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구좌파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대학생, 지식인,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적 불평등, 생산수단 국유화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 인간소의 극복, 삶의 질을 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그런 혁명이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극좌 테러리즘의 등장 그리고 치안이 마비되었어요. 실제 실례로 이제 도덕 접근파라는 그룹,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라는 그룹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학력 저하가 되는 프랑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험이나 평가를 거부하겠다. 내가 이 시험이란 자체가 부르주아의 서열화 도구라이기 때문에 나 시험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위가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학력 저하되고 교권이 추락되는 그런 문제가 프랑스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책임없는 성해방, 청소년 탈선되는 문제가 68 혁명 이후로 대거 일어났습니다. 무책임한 히피 문화, 마약 확산, 그다음에 소아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논란까지도. 그래서 성해방이라는 그 기치 아래에 어떠한 성적 억압도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런 소아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오늘날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도덕적 타락과 범죄까지 옹호하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했던 68 혁명을 단순히 인권 신장하기에 굉장히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이 부흥을 일으켰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서술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다음 이제 이 세계사 뒷파트에서 한 파트를 활용해서 여성 운동의 전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요. 그리고 이제 전체 교과 과정에서의 인권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 전 교육 범교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 운동, 여성 인권, 여성 참정권 언제 도입되었나요? 알고 계시나요? 여성 참정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모든 전 국민 투표를 할 때 바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역사상 현대적 선거 50총선거에서 처음부터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 여성운동의 전개 이런 내용들을 한 파트를 할애해서 가르칠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수호되었던 이런 여성 인권, 여성 참정권의 부여는 엄청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성 참정권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 지도자였던 임영신을 기용하거나 김노디를 임용하거나 이렇게 또한 여성이 깨어나고 교육을 받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며 여성의 교육권과 문맹 퇴치를 강조했고 건국 초기 국가 예산의 20% 가까이를 교육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는 보통 교육을 체계를 가졌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가 국민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권 운동과 신장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세계사에서 한 파트를 얘기해서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임에도 언급이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되려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처음 민주화 배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시간이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됐다라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저 마치 은혜처럼, 마치 선물처럼 이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참정권이 확보되었고 인권 신장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인데요. 성윤리 파괴되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반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단 두 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반성경적인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7가지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였고요. 2022 교육과정 고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단체가 뭐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이나 그 다음에 성 관련 표현이나 섹슈얼리티 표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어요. 성의 개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기술 과정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고등, 사회와 문화 파트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 삭제해달라고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사회와 문화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냐면요. 성불평등이라는 파트에서 사회적 문제 중에 성불평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불평등에서 성이 무엇이냐, 성불평등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에 따른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사회적 성이 있다라고 사회적 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성불평등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미래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성을 이와 같이 설명하지만 또 다른 금성출판사에서는 사회적 성을 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즉 어느 교과서에 따라서 사회적 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회적 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이 마치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이 신체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 말고도 사회적인 성을 토대로도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아침나라 출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성에서 부여된 남성다움과 여성스러움에 걸맞는 역할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면서 젠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다움과 여성스러움 이 내용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식기 그림은 많이 없어졌고요. 순화되었고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원래는 인간의 성욕구는 자위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생식기에서 상처를 내는 기구나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기술 과정에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출판사 한 개 빼고 나머지에서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다음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내용도 아직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권 감수성 교육 한번 볼 텐데요. 여러 번 안내해드렸던 사례들입니다. 이제 중학교 이 부분은 이제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인권 침해인가요, 아닌가요가 아니라 인권 침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례인지를 분석하는 활동인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입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종교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해요.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근거했을 때 미션스쿨이나 학교 안에서 채플이나 종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장님이 직원을 감시하려고 동의 없이 폐회로 CCTV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것이 극단적이고 인권 감수성적인 교육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인권이라는 건 상대적인 인권과 그다음 절대적인 인권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마치 내가 정말 이 생명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런 천부적인 인권, 그 영역은 절대적인 수준이고요. 상대적인 인권은 상대적인 인권에 상응하는 비교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인권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자녀권이 신장되면 부모권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 둘 간에서도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영역은 상대적인 인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장님이 직원 과시하려고 CCTV 설치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근로자, 노동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상충되고 대립되는 인권은 고용자의 인권이죠. 고용자는 마땅히 돈을 내고 피고용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안 근무하는지 볼 수 있죠.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근무 태만으로 일을 하면 자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용권에 대해서 이 상충되는 영역인데 온전히 텔레비전을 설치했다는 이유가 인권 침해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두 가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한쪽만 이제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국어과에서는 심지어 이제 표현까지도 제약을 겁니다. 효자 상품, 미수가 이것도 차별적인 어휘라는 거죠. 왜냐? 효자 상품의 아들 자자, 아들만 효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적인 언어다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더 수준이 낮아져서 이제 초딩, 잼민이, 리니 이런 노용도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는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고등학교 국어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논의해보자 이런 내용도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인권 수준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제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가르쳐지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이건 인권 침해예요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많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레이더를 장착해서 세상을 보면서 그건 인권 침해지, 인권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본인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권리가 중심되어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죠. 또 인권 침해 발언에서 행동의 의도를 파악해서 뭐 예를 들면 세대 차이로 인해서 어른분들 중에 인권 침해 발언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인권 침해 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 한마디로 그 사람을 매도하는 행동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 발언을 토대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행동과 의도를 파악해서 분석하는 태도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가 만약 그 원인이라면 그 간극을 메우려는 성숙한 태도도 같이 배워야겠죠. 이런 태도 없이 인권 감수성만 높이는 그런 교육은 학생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 성불평등 등에서 나오고 있는 사회적 성 또한 제가 한 가지 분석했던 문제점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불평등 문제 가운데에는 남성의 입장에서의 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이 불평등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여성도 불평등함을 겪기도 하고 남성도 불평등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안에서는 수많은 사례들이 다 여성이 불평등을 겪는 그런 현상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비판도 말씀드린 대로 사례로 수록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에서 이제 이 친구 혹시 아시나요?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입니다. 루피가 성불평등 사례로 등장합니다. 미디어 속 성불평등. 왜? 루피가 주로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뜨개질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고 서술이 끝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 마치 이제 루피가 핑크색이고 분홍색 캐릭터래요. 그러면 분홍색 캐릭터가 나오고 친구들 위해서 요리하고 뜨개질하는 이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고착화. 여성은 분홍색 좋아해야 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뜨개질하고 친구들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고착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것이 여성 중에 분홍색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뜨개질을 좋아하고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은 현 시대상의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인가요? 이것에 근거하면 그렇죠. 왜 루피라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캐릭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만으로 성불평등이 야기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것입니다. 또한 언어까지도 자궁 쓰지 말고 포궁,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 미혼이 아니라 비혼, 그다음 효자 상품 대신 인기 상품,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사용하라고 단어까지도 다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법적인 국가의 법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별 임금 격차, 즉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격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 임금 격차가 80이다. 그러면 남성이 100 받을 때 여기는 여성이 80만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성별 임금 격차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임금 차별 금지법, 그다음 독일에서는 임금 공개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는 평등법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평등법 안에 이 조항이 있죠. 조직 내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법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재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평등법 안에는 26조 괴롭힘 안에서 인조,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해서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법에서 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괴롭힘에 해당되고 이 영역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 내용이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태로만 평등법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법률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법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안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역차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의 침해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은 채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매 연마다 정교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지개 배운 꾸러미라고 해서요. 다양성과 공존의 교육을 그래서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 읽기 자료, 상담 자료입니다. 올해에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심각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리 중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소수자를 옹호하고 또 챙겨주고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교조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느냐 보시면 이거 너무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전에는 이제 콘텐츠 자료만 공개했었어요. 이거 활용해라. 근데 이제는 실제 본인 교육 현장에서 내가 이거 활용해봤어요 라는 사례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제 다양성 LGBTQ 플러스 주제 도서가 학교에 이제 비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재량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과서를 분석하고 해도 교과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교실 환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학습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컨텐츠, 이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책자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선생님 오늘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이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선생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라면서 자연스럽게 성별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쓰세요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 마스코트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인권 동아리 만드세요. 6월 주제를 성소수자라고 설정해서 한번 운영해보세요. 그 다음 보호자를 얘기할 때 부모 대신에 보호자란 양육자란 용어를 쓰세요. 어린이랑 대화할 때는 보호자 엄마 아빠 아니고 너 같이 사는 어른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여럿이라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보호자 1, 보호자 2라고 표시하라고 팁 더하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줄을 설 때도 남자 여자 1, 2분법으로 쓰지 마세요. 그럼 뭐로 쓸 수 있을까요? 가나다 순, 랜덤 뽑기. 아니면 정교생이 성별로 서야 된다면 말이라도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외에 이렇게 세 줄로 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대안으로. 교과서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정교조에서 배포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자료입니다. 그리고 차별 대응할 때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나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되받아치라고 차별을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말이 차별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있니라고 물어보는 그 말 자체가 차별적인 말이니 그러면은 너 그런 말 들었니? 그러면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정교조가 작년에 냈던 성명서 저희는 포괄적 성교육 빼라 성소수 지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권리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윤리 파괴, 생명윤리 교육은 없는 상태에서 인권 감수성만 막 이렇게 북돋고 있는 이런 교육은 바로 쾌락과 생명 중에서 쾌락만
쾌락이 인권이고 존중이며 생명은 이제 차별, 생명을 존중하고 의무하고 책임과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은 이건 차별적인 말이고 혐오적인 말이다가 되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 교육은 없애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레임을 깨부시고 이 프레임을 없애버리고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만 가르쳐도 나머지 질서가 잡힙니다.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존귀한지, 너라는 한 생명이 태어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너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걸 알게 되면 마치 이 모니터, 이 리모컨을 만들기에도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는데 너라는 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너가 안다면 이 모든 쾌락과 권리와 욕구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부 인권과 이런 영역들을 천부 인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권을 가르칠 때 하늘에서 부여한 이 천부 인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되 다름과 틀림은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다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영역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의 공부 그 근거에 따르면 이렇게 비판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어과 본문들을 보시면 막 얼룩진 무지개 색깔을 입은 돼지 괜찮대요. 무지개 색깔을 입은 돼지랑 그냥 돼지랑 흑돼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지개 색깔을 입은 돼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지개 색깔을 입은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걸 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어떡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종류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문학이라고 아무리 글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되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는 학교에서는 혼과 육만 가르칩니다. 당연히. 학교에선 영성 교육 못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성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이 토대로 성경 말씀만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뭐 내용들은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당장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강의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교과서를 직접 보고 또 민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소리를 내기 위하여서 대통령실, 교육부, 여가부 이런 데에서 피켓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피켓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정상화의 기도회에서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운동은 내 아이 교과서 보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의 교과서를 직접 보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렇다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뭘 배웠는지를 물어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애착관계와 유착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아이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져도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잘하면 하나님의 세대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고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과 영성 교육을 가정 안에서도 계속 해주시고, 또 민원으로 참여하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단체를 이제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 특별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학기별로 이렇게 교과서를 직접 구매합니다. 한 번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직접 구매해서 보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한 번만 보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 중에 100% 중에 전체 1부터 100 중에 한 90%는
괜찮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10%가 이렇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초등 수준에서 중등 수준에서 지적인 수준에서 가르쳐야 될 제 내용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역들이 이렇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교과를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매번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별 후원을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함께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반면 마땅히 행하지 않을 길을, 가선 안 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주권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습니다. 보의 물이라는 것이 우리 봇물 터진다 할 때 그 보의 물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쓰기 위해서 뚝을 쌓아서 가두어둔 그 물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그 보의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함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속히 또 주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다음 세대에 유해한 5가지 내용, 역사 왜곡, 성윤리 파괴, 국가 정체성 흔들기, 기독교 폄훼, 기타 특정 이념 이식이 모두 문제로 제기되고 미래 세대가 배우기에 유익한 교과서로 바르게 고쳐지게 하옵소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숨어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모두 드러나 배제되고 미래 세대를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인재들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 현장과 미래 세대가 마주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학부모, 교사, 학생이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이제는 자녀의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열로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미래세대 연구소가 2026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과서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또 학부모, 교사, 학생 이 세 개체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비난해라, 선생님들을 욕해라 이런 도구로 쓰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이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또 교사분들에게도 너무 일이 많으세요. 교사분들 진짜 힘드세요. 그 하나하나 행정 업무 하시는 것에도 벅찬데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 한 번 한 번 눈 마주치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다음 세대에 유해한 5가지 내용, 역사 왜곡과 성윤리 파괴와 국자 정체성 흔들기, 기독교 폄훼, 기타 특정 이념 이식이 모두 문제로 제기되고 미래 세대가 배우기에 유익한 교과서로 바르게 고쳐지게 하옵소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모든 과정에서 숨어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드러나 배제되고 미래 세대를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들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 현장과 미래 세대가 마주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이제는 자녀의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열로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미래세대 연구소가 2026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과서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 완전히 녹여져 있는 그 컨텐츠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생님들 또한 이것을 만드는 그 사람들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런 미련한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성경의 그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창조 질서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고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믿으며 하나님 그 역사적인 사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길이 가르쳐지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통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그 주권자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보의 물과 같으니 하나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성령님 통솔하여 주시고 인간의 계획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되고 있는 모든 반성경적인 교육이 하나님 뿌리채 드러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믿는 크리스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 모든 교육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그 믿음을 그 신념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이 세 개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비판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